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제가 1년 내내 여러분들을 요 과목을 지도할 테니까 저를 믿고 이제 잘 따라 주셔서 시험에서 가장 부득점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자, 이 과목에 대해서 22회 시험에 제가 이제 출제 경향, 자, 이렇게 해놨는데 자료를 한번 이렇게 봐보시죠. 자, 22회 시험에 자료 없으신 분은 사무실 가시면 됩니다. 자, 22회 시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총평을 이렇게 해놨어요. 21회 시험에서는 옳은 것 고르는 문제와 지문이 길고 또 지엽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다소 어려웠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지난 22회, 자, 10월 23일 22회 시험에서는 21회 시험보다도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수준으로 평이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22회 시험에서는 평이한 문제가 출제됐다. 자, 왜 이렇게 평이한 문제가 출제가 됐느냐? 요번에 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공단에서 이 출제위원들에게 주문을 한 게 이 최근에 5년간의 기출문제, 기출문제라는 거는 이미 기자죠. 이게 이미 기자니까 이미 본고사에서 출제됐던 문제, 이 문제의 평균 수준으로 해달라. 자, 이거를 그대로 충실히 따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 평균 수준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22회 지난 10월 23일 시험이 아주 평이한 보통 수준의 문제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3회 시험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와 거의 흡사하지 않을 것이냐. 왜? 출제위원들이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23회 우리가 2012년 23회 시험도 22회 시험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부담을 갖지 마시고 기본 이론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본 이론에 충실한다. 이 기본 이론에 충실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요, 이 기본 이론 과정이, 자, 어느 과정이 있어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요 과정. 요게 이제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요 과정에 상당히 충실하신 분들은 본고사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수로 이렇게 합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처음 보시려고 지금 다 처음 준비하려는 거죠? 이미 했어요? 그렇습니까? 하신 분도 계시네. 예. 이 11월, 자, 우리 시험은 우리 이거는 이 출제 경향, 자, 출제 경향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여기에서 공인중개사법의 기본 원리, 자,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2주 동안 하는 단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자, 12월 달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하는, 12월 한 달 동안 기본 개념 정리. 자, 1월 달 수업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1월 달 수업은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자, 기본 이론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 이론을 기본서 책 가지고 다 정리하죠. 자, 여기 이제 1월, 2월이고 1, 2월이고 1, 2월. 자,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자, 3, 4월에는 자, 이것도 기본 이론을 들어가는데, 자, 이거는 1, 2월 달에 배웠던 거를 심화를 해서
골격은 똑같습니다. 골격은 똑같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 자, 5월, 6월도 자, 이것이 기본 이론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이건 최종적인 심화다. 최종적인 심화.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근데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이냐. 이 공부는 기초이론 1, 2월 달까지 수업을 딱 들으시면 웬만한 분들은 자신감이 막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본인에게 안 좋은 겁니다. 왜? 1, 2월 수업의 과정은 가장 기본 이론 중에서 기초적인 과정을 다뤄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듣게 되면은 모든 과목이 상당히 쉽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를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자신감이 막 넘치고 이거 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들 봐도 이때 상당히 쉽게 나와요. 그렇지만 1, 2월 수업의 이 단원이 시험의 전부가 아니에요. 기초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요때까지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요 중요한 이 두 단원을 제꼈다가 나중에 9, 10월 달에 바로 들어오든지 문제풀이 시간에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실력 차이가 확 벌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 2월 기본 이론의 기초, 3, 4월 기본 이론의 심화, 5, 6월 최종적인 기본 이론 이 세 가지 단원을 아주 여러분들이 결석하지 마시고 아주 미련스럽게 이 단원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학원의 커리큘럼은 이 단원대로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은 고득점은 무조건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2회 이 시험도 22회 시험도 이 기본 이론에 충실한 분들은 이 상당히 80점대 정도는 맞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 과목은 한 3, 4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과목의 출제 경향이 달라졌죠. 그 전에는 3, 4년 전만 해도 이 과목은 그냥 조금만 하면 고득점이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고득점.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완전 지났다는 거죠. 열심히 해야만이 득점되는 겁니다. 이 과목을 그냥 주는 과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큰 코 다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과목은 이 시험은 만약에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게 되면 뭐 그 다음 달이나 한두 달 후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을 고생해야 되죠? 1년을 쌩 고생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생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그죠? 이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목은 절대로 조금만 해서 고득점으로 될 수 있는 과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사실 이때쯤 되게 되면 요 시기가 되게 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5, 6월 정도 시기가 되게 되면 11월 달, 12월 달에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 3, 4월 심화까지 진행이 됐다. 요 시기가 되게 되면 학원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느냐. 올해 처음 공부를 시작한 초보자나 작년에 해봤던 1년 경력이 있으신 분이나 이 시기가 되게 되면 구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실력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내가 공부를 했다. 이거는 사실 본인에게 내가 이거 수업을 듣는데 한번 해봤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해도 굉장히 빠르다. 이거는 충분히 플러스 요인에 있는 거예요.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만심. 이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만심. 시험의 합격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 그러면 절대로 자만심은 금물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자만심 갖지 마시고 이 학원에서 진행되는 이 커리큘럼 그대로 그냥 미련스럽게 이렇게 따라오시는 게 가장 본인의 합격을 위해서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올해 합격하신 어떤 여성 공유중개사, 그 사람이 올해 합격이 대단하게 했어요. 전국 모의고사도 계속 1등으로 해서 저의 판단에는 한 수석하지 않을까, 전국 수석 이렇게 했는데 90 몇 점 나오긴 나왔는데 수석은 되지 않을 것 같고, 학원에 단 한 번도 결석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입니다. 이거는 출석률 만점입니다. 학원에서 1등하고 전국 모의고사도 1, 2등 다투는 여성분이었는데 단 한 번도 결석을 한 바가 없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그 이전 해에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한 3개 차이로 이렇게 고배를 마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그 정도 막 1등 모의고사 실력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으니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고 왜 그렇게 그냥 막 머리 싸매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제가 물어보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저는 올해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작년에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렸다는 각오로 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방송을 듣는 분들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질 용기는 없으신지? 작년에 배웠던 거를 자기는 자기 스스로 난 백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수업을 다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이 다 새롭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해력은 남들보다 10배 이상 빠르다는 거죠. 해봤기 때문에. 근데 가장 문제가 이거는 옛날에 했던 거 제껴놓고 이거 제껴놓고 제껴놓은 거 왜 다 해봤으니까 이래버리면 다시 공부를 준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여성분이 제가 지금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출제 경향 2번에서 분석. 자, 이렇게 22회 시험은 예년 21회 시험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됐고, 세 번째 줄에 법령 32문항. 자, 여기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32문항, 실무 8문항. 자, 이렇게 출제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목은 4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40문제, 법령 32문항, 실무 8문항, 40문제. 자, 그러면 우리의 시험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험 과목. 자, 우리 시험 과목은 1차가 민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자, 여기 1차 민법 40문제. 부동산 학개론 40문제. 자, 2차가 공법 요 40문제. 자, 중개사법이 40문제입니다. 공시하고 세법이 합쳐서, 자, 이게 합쳐서 40문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학원에서는 공시세법이 요일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민법을 만약에 오늘 배웠다. 만약에 민법을 오늘 배웠다 그러면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은 다른 과목 붙들지 마시고 민법만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 붙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지름길이냐면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왜요? 오늘 학원에서 민법 배웠는데 복습을 왜 딴 과목 하냐는 거죠. 그럼 민법 배우나 마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학원에서 배웠으면 복습을 무슨 과목을 해야 돼요? 부동산학 개론만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네. 자, 만약에 공인중개사법을
오늘 학원에서 배웠다. 복습을 무슨 과목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을 아셔야 돼요. 저는 제 수업 시간에 그 요일에 수업 끝나고 제가 학원에 남아있는 시간에 혹시 복습을 하시는 분이 다른 과목을 복습을 하고 있다. 그때 저는 그냥 책을 뺐을 겁니다. 그냥. 왜 쓸데없는 것을 하냐고. 그 과목을 배우셨다 그러면 복습을 그 과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공부 방법은 어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공부 방법일까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끝내기. 이 공부 방법은 어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부 방법일까요? 이게 원래 이 공부 방법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공부 방법이 아니었어요. 어떤 공부 방법?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법과대학 학생들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 공부 방법을 공인중개사 수험생 교육생들이 그대로 도입했을 때 이건 뭐 100% 합격할 거예요. 사법고시를 공부를 준비하는 이 법과대학 학생들은요, 고시 공부를 준비할 때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만약에 배웠다, 또는 법과대학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배웠다 그러면 복습은 그 과목만 합니다. 다른 건 절대 안 해요. 하라고 사정해도 안 합니다. 아마 100만 원 줄 테니까 다른 과목 좀 볼래? 안 받고 안 합니다. 그 정도 고집들이 있어요. 그게 고시 공부의 합격의 방법입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그 똑같은 방법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그대로 교육생들이 적용했을 때 합격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죠. 그런 마음 드세요? 네? 그런 마음 들 겁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그날 배운 과목 그날 복습하기.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공법 배웠다. 공법을 학원에서 배웠다. 복습 무슨 과목 해야 돼요? 공법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 의학적으로도 통계가 나온 겁니다. 일반인들이 있잖아요. 보통 공인중개사 준비생들이 최하 연령 30대 초반부터 많으면 60대, 70대. 자, 이분들이 공부를 짧으면 10년, 늦으면 40년, 50년 이상 책을 손 놨다가 다시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어른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날 배운 과목을 그날 복습했을 때 선생님의 설명과 이 이해도가 본인 거로 만들어지는 게 70%라는 겁니다. 100% 본인 거도 받아들이는 게. 그럼 100을 배웠으면 70%예요. 그럼 그날 배운 그 진도, 요 부분을 만약에 그날 배운 진도만 딱 시험 본다 그러면 그날 복습하고 시험 보면 70점은 무조건 따놓은 당사예요. 그런데 한 3일 있다가 봤다 그러면 40%라는 겁니다. 40%로 떨어져요. 한 5일 있다 봤다 그러면은 20 내지 30%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복습 하나도 안 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그 과목을 붙들었다. 복습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같은 성인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가끔 드느냐. 분명히 자기 책이고 이름도 내 이름이 써놨는데 내 책에다가 누가 밑줄 막 쳐놨죠, 그죠? 글씨도 막 써놨고 이거 누가 썼어?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이런 현상이 재미있게 들 거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복습하기. 자, 이렇게 생활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자, 첫 번째 뭐냐? 합격이죠, 그죠? 두 번째 뭐예요? 합격이에요. 세 번째도 뭐죠? 합격입니다. 혹시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나는 합격과 관계없이 1년 동안 학문의 연구를 위해서 나는 나의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볼 것이다. 말은 그렇지 뜻은 안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1년이 얼마나 힘든 세월인데.
자,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제시하는 공부의 기법은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고, 학원에서 정해진 커리큘럼도 여태까지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긴 이래 30년 동안 노하우가 쌓인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은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거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시게 되면 7대 3이다, 그죠? 자, 여기 한번 잘 보실까요? 70% 대 30%에, 자, 70% 30%의 이 비율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법령.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실무 파트는 이게 조금 묘합니다. 이 실무 파트는 타 과목을 연계가 돼 있어요. 타 과목 연계.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 실무 파트를 타 과목은 열심히 하지 않고 이 실무 파트만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로 연결되지 않아요. 다른 과목과 분명히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공법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공법하고 민사특별법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연계 과목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공법 열심히 했다, 공시법 열심히 했다, 세법 열심히 했다, 부동산학 개론하고는 잘 연계가 안 돼. 민법 열심히 했다, 다른 과목 열심히 하시게 되면 이 실무, 중개실무 이 과목은, 이 파트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시험의 중요한 부분을 체킹해드리면 그거 플러스 하시게 되면 실무의 8문제는 그대로 해결된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법령 파트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피타고라스 볼까요? 대체적으로 문제가 다소 어렵지 않았지만은 판례 문제 중심의 소술형 문제가 많아서 기본론에 충실하지 않고 단순히 암기만을 중심으로 학습한 수험생들은 다소나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실까요? 이 과목을 공부하실 때 이해는 할 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는 할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암기를 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건 합격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해는 다 하는데 암기가 안 돼 있다, 이것도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다 갖췄을 때 우리는 합격이다, 이렇게 보는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 안 나올 가능성을 선생님들이 딱딱딱 구별해 주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해 다 했습니다. 이해 다 했어요. 이해 다 했는데 저는 암기가 안 됩니다. 그거는 본인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다 문제예요. 전체 다 문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올해 합격하신 분 중에서 62세 있은 계심, 62세 오전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본 3, 4, 50대가 제일 많은데 보통 40대가 제일 많죠. 나는 명색이 환갑이다, 62세이기 때문에 뭐 모든 게 다른 사람한테 불리하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말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보다 연배가 10년 이상 더 많은 분들도 준비합니다. 우리 학원에도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제가 제일 많은데요, 야간반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명이 아니고 한 5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그 말을 하고 눈을 보는 순간에 제 말을 잘 안 믿는 눈빛이었어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야간반에 연배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 학원에서 전국 체계용 합격 나올 수도 있어요. 70세 넘으신 분이 합격권에 지금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 시험은 연령이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보시죠. 나는 연배가 20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시험은 합격 1등이 연령 몇 세대일까요? 40대입니다. 40대가 합격자 제일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이 연령이 30대하고 50대입니다. 이게 1등으로 많고 이게 2등으로 많아요. 20대인 것 같았는데 20대가 1등도 2등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0대하고 60대, 70대가 똑같습니다. 그 이상 60대 이상이 20대하고 합격률 똑같아. 자, 그러면 이건 30년 동안의 통계가 나온 거기 때문에 30년이 아니고 85년도부터니까 26년 동안 통계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통계는 뭐 어쩔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진실인 거죠. 지금 이렇습니다. 통계가.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어려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해와 암기를 같이 동반해야 되느냐. 이 시험은 딱 주어진 시간이 있죠.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시험을 9시에 시작해서 하루 종일 풀어라. 시간 마음대로. 그러면 이해만 하셔도 문제 풀립니다. 그런데 과목당 50분에 딱딱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한 10초 이내로 바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시간 배분을 위해서. 어떤 문제는 또 복잡한 문제는 2분, 3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초스피드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암기로 한 방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둘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필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구조 및 원리.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의 구조 및 원리.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 합격. 자, 이 합격은 이건 성인 군자가 만든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할 때 제가 제 공부방에다가 벽에다가 써놓고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합격의 지름길은 나 자신이 복습하는 시간수에 비례합니다. 합격의 지름길은 나 자신이 복습하는 시간수에 비례한다. 이 말을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학원에서 배웠다. 그 복습을 안 하면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습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격과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기가 이건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죠.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어떤 A라는 사람은 복습 시간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요, 한 8시간 했다. B란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배운 거를 복습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2시간씩 했다. 누가 더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죠. 그죠? 개인 차는. 누가 더 합격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A잖아요. 그 사람이 몇 배 공부를 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달 지나서 3, 4월, 5, 6월 달 되면 학원에서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하고 이런 게 다 표가 납니다. 그죠? 딱 나오잖아요. 모의고사 보면 벽에 걸어놓고 누가 1등, 2등, 3등. 그러면 학원에서 전교 1, 2, 3등 달리는 그 공부 잘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은 타고났을까요? 그 사람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타고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 뭐라고 하죠? 어떻게 막 1등 하느냐? 어떻게 뭐 학원 1, 2등 다투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전국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답변이 이렇습니다. 나 공부 하나도 안 해. 여성분이면 집에 가 살림하기 바빠. 남자분이면 돈 벌기 바빠. 공부를 도대체 안 한다. 집에 가서도 그냥 자기 바쁘다. 그런 말 다 하죠. 그죠? 그렇죠? 실제로 그거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학원에서 등수안에 들려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피와 땀을 흘려서 진짜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모 학원에서 막 학원 1등 하고 이런 분 내가 이제 시험 끝나고 한번 소주를 한 잔 먹었는데 저한테 얘기가 학원에서 1등 한번 하니까 그 중압감 때문에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했다는 거예요. 막 쌍꺼풀 터지더라고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 자리를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진짜 공부 성적 잘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남들이 보이지 않게 무지무지하게 공부해요. 물론 이것도 개인차는 다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이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우리 어렸을 때 막 전교에서 있잖아요. 막 1, 2등 했고 뻥으로 1, 2등 말고 진짜 1, 2등이에요. 근데 1, 2등 하지 않은 분도 어른이 돼서 결혼할 시점 되면 배우자한테 무조건 전교 1, 2등 했다 그러죠. 그죠? 그 뻥 말고 진짜 전교 1, 2등.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국민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시험만 보면 무조건 전교 1, 2등하고 반에서 무조건 1등.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 저게 과연 사람이야 동물이야 신이야. 시험만 보면 무조건 1등. 그 정도 실력에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중고등학교를. 그런데 뭐 가정 문제나 본인 문제라 그래서 뭐 대학교 안 가고 뭐 직업을 가졌다든지 뭐 사업을 했다든지 그래서 나이가 이제 어른이 돼서 나 증을 뭐 하나 따고 싶은데 다시 큰맘 먹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몇십 년 만에 따려고 학원에 왔다. 그런 사람들은 2달만 이 공부를 파면은요 옛날에 그 1등 하던 그 실력 다시 나옵니다. 그건 타고난 공부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부 그다지 뭐 많이 안 해도 무조건 합격해요. 그거는 상당히 지극한 예외죠. 그죠? 확률 한 1, 2% 안에 들어가는 예외잖아요. 그러한 그 천재성이 있는 공부 소질 그런 사람들 말고 저와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100% 뭐 해야 돼요? 후천적인 뭐 해야 된다? 노력. 자, 노력이 있으면은 우리는 합격하는 겁니다. 노력에 다른 거예요. 노력에 합격하는 겁니다. 시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공통적인 얘기가 나요. 첫 번째, 지문이 너무 길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출제됐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마지막에 컨디션이 좀 망가졌습니다. 이런 공통적인. 그럼 제가 반대 방향으로 얘기해 볼까요?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공부를 배웠는데 전국에서 그 시험을 가지고 15,000명이 합격해요. 다른 말 필요 없죠, 그죠? 지문이 길었다? 그럼 그 사람 혼자만 길었나요? 다른 사람들은 쉬웠고, 출제 경향과 학원에서 배운 방향과 빗나갔다? 똑같이 배웠잖아요. 한 선생님 밑에서. 그런 건 다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 시험지 그 답안으로 1년에 15,000명씩 합격한단 말이죠. 금년에도 그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운 부분을 복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 배운 거. 저는 공부는 어른이나 학생이나 똑같다고 보는데, 우리 집에 이제 고등학생 한 명이 있는데, 이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는데, 집에 와서 배운 거를 절대 복습을 안 해요. 공부하는 시간을 못 봤어. 무조건 게임 아니면은 만화. 그래서 우리 아들 손을 붙들고 내가 진지하게, 과외에서 배우거나 학원에서 배우면 네가 영어 수학을 복습을 좀 해야지. 학원에서 배웠다 그러면 집에 와서 또는 독서실 가서 복습 안 하면 그거 머릿속에 다 암기 다 돼 있나?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는 그 반 애들 그러는 거고 너는 좀 해야지. 그러니 너네 반에 1등 누구냐? 그러니까 태호라는 누구 애가 1등이래. 걔는 너보다 훨씬 공부 잘하지. 걔 공부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걔도 나하고 똑같고 집에서 복습 안 하고 그냥 잔다는 거야. 그건 걔가 니한테 하는 말이고 아마 걔는 1등 하기 위해서 새벽에 3시, 4시까지 머리 터지게 공부할 거야. 아니대, 죽어도 아니대.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복습을 하지 않으시면 학원에서 공부 배우시나 마나예요. 이걸 꼭 좀 시험 보는 순간까지 좀 철칙으로 좀 기억하셔서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의 합격은, 자, 이게 중요하느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진짜 필요 없습니다. 제가 72세인가 그 어르신이 제가 수업하는 학원에서 올해 합격했다 그랬죠. 가채점에서 뭐 한 60, 한 7점대 나왔으니까 무조건 합격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한두 문제 나가리 했다 그래도 67점대 가채점이면은 합격한 거죠. 이분이 합격을 하시고 그 어르신 부인까지 학원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점심을 하면서 합격한 이후에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중학교 1학년 딱 몇 달 다니고 학업이 그만뒀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사셨다는 거죠. 본인의 학력은 중학교 1학년 1학기만 1학기도 2달밖에 안 다녔어. 그리고 슈퍼하고 장사하고 별거 다 하다가 자기는 이제 먹고 살 만큼이 돼서 더 이상 뭐 돈을 안 벌어도 된대요. 월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녀들하고 손주들에게 내가 누구라는 걸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룡회사 공부를 파서 그 72세 연세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예를 보면은 옛날에 공부도 자기는 되게 못했대. 공부하기도 싫었고 연령 72세에 이분이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공룡회사 합격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뭐 나는 남보다 이게 끈이 짧아서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누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냐.
그와 반면에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요번에 시험 봤습니다. 이 녀석이 가방끈 무지하게 긴데 떨어졌습니다. 아마 응시생 중에서 가방끈은 이 친구가 상당히 아마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길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가방끈 긴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이 뭐예요? 이 정도 시험 정도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사법고시 시험이잖아요. 변호사들. 고시를 합격한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합격할까요? 합격하겠어요? 떨어집니다. 올해도 엄청 떨어졌어요. 왜 떨어져요? 이 시험에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니 내가 명색이 고시 합격한 사람인데 이 정도야. 택도 없죠. 그죠? 1차 시험에 민법은 되더라도 부동산학 개론 때문에 안 돼. 2차 시험에 공인중개사 법령이 말 한두 글자로 막 장난 막 쳐버리는데 이거 신경 안 쓰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떨어져요. 연령이 필요 없다는 거죠. 가방끈 길다 짧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자, 무조건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만이 합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 이제 3페이지에 구조 및 원리가 되어 있는데, 자,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 중개 실무가 있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은 30에서 32문제 정도, 올해는 32문제, 실무는 8문제에서 10문제. 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어느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총칙 부분이 나오는데 이 총칙 부분은 자, 목적하고 용어의 정의 하고 중개대상물. 자, 여기에서 용어의 정의에서는 두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두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나오는 것도 뭐가 나온다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해요.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개대상물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한두 문제가 무조건 출제됩니다. 목적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은 총칙 부분에서 최하 3문제 나오고 많으면 5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다. 이 공인중개사 제도, 이 공인중개사 제도에서는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시험 실시권자, 시행권자, 시험 시행권자. 자, 요거를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위원회. 자, 이 두 파트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시험 시행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중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으시면은 국토해양부 장관, 이거 예외고, 시도지사는 원칙적인 시험 시행권자다. 아무런 표현이 없으면은 원칙적인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를 시험 시행권자로 찾아야 돼요. 그러나 시험위원회는 시도지사 산하에 두질 않고 시험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산하에 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여기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번 시험에서는 시험 시행권자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서 이 등록에서는 등록 규정하고 등록의 양도대요.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등록 신청 서류. 자, 결격사유. 자,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등록 기준. 자, 요거 하고 결격사유. 이게 반드시 시험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등록 기준 한두 문제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고, 결격사유도 한두 문제에 무조건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업무.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 자, 행정처분하고 벌칙. 자, 요 부분이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중개 실무 파트는 조사 확인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확인 설명 작성 교부. 그 다음 민사특별법. 자,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이 원리를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요 지우시면 안 되고 계속 연결을 할 거예요. 계속 연결할 거니까 요건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